자, 지난 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죠.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의 해법을 찾겠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급히 출국을 하면서 출국길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을 잡은 거죠. 뭐 관세 전쟁 이슈가 실제로 있었고, 뭐 약간 글로벌 이미지 이제 그런 것도 얻으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출장 밥 먹듯이 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겠지.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얘기처럼 저도 3년 전에 새로운 물결에서 출발 때는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뷰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뭐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에 비하면은 이번 출마 선언이 일단 너무 딱딱해. 예, 너무 급하게 하는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아까 박정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앞에서 앞에서 비서관이 이렇게 종이로 원고를 써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종이 원고로만 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영상을 보시면 김동연 주사가 시선이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진 않고 이렇게 밑에를 보고 있어. 밑에를 보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요. 아주 천천히 띄엄띄엄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폼이 안 나, 폼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들어 쓸 거면 진짜 큼직하게 이렇게 시선 높이에 맞춰갖고 시선보다 약간 위쪽으로 해서 대형 스크린을 양쪽에 이렇게 안 보이게 사각지대에 둔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 보고 잠깐 얘기하고 이쪽 보고 잠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터 쓰는 것도 다 스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모양 빠지는 게 원고 써서 앞에서 보좌관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눈도 잘 안 보이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글자 크게 뽑아도 종이에 써놓은 게 그 상황에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도 어색하고 말도 되게 이렇게 또박또박하지가 않고 이게 떠듬떠듬 하는 것 같고 중간에 버퍼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좀 한참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어색하고 아마추어스러웠다. 차라리 3년 전 출마 선언 영상 보시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부러 또 아마 출장길이라는 걸 어필하려고 백팩을 메고 있거든요. 이 백팩을 메고 연설한 건데 그것도 좀 그것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실용적이고 그런 어떤 그 스마트한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뭔가 하여간 굉장히 좀 어색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망했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출마 선언은 뭔가 컨셉부터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좀 그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유쾌한 반란이라는 컨셉, 이 김동연의 유쾌한 반란,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 이게 이분이 미는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밀었던 것처럼 이 양반은 유쾌한 반란이라는 슬로건을 미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아주대 총장 시절부터 이 표현을 썼더만 지난 대선 때도 썼지만 그 전에 아주대 총장 할 때부터 아주대를 이제 새롭게 바꾸겠다 해서 이제 아주대학교의 유쾌한 반란 뭐 이렇게 갔던 건데 전혀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란 상황에서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유쾌한 반란 뭐가 유쾌하면 또 반란은 또 뭐야? 내란 상황인데 반란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마크를 쓰더라도 좀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상황에도 안 맞는 걸 자기 걸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또 엄청 엄숙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전혀 유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쾌한 반란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톡 튀고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전혀 유머 포인트도 없고 예를 들면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도 기자회견장에서 애드립이나 이런 걸 웃길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런 어떤 여유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유쾌한 발언이라는 표현은 탁 귀에 거슬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긴장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 김동연 씨는 원래 덕수상고 출신으로 처음에는 상관 나와서 은행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동연 씨가 스토리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관료 출신 중에 여기까지 온 건데 덕수상고를 나오고 은행원이 먼저 됐다가 그 은행원 시절에 상고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대졸자들한테 엄청 차별을 당했다는 거야.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아마 대졸자 선배가 뭐 바둑을 드는데 자기가 상고 출신인데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푼수를 뒀다가 이씨 상고 출신이 건방지면서 따귀를 맞았다는 거예요 선배한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행원이니까 은행을 다니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야간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이게 대학 인서울이니까 그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야간 대학을 간 게 국제대학교라는 대학이에요. 여러분 국제대학교 어딘지 아세요? 요즘은 국제대학교가 없어졌죠. 요즘은 국제대학교가 아니고 서경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지금은 이제 4년제 대학이 됐는데
서경대학교가 이제 지금도 이제 김동연을 배출한 대학이라 그래서 서경대학교 홍제동인가 저기 강북 쪽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지금도 뭐 김동연 뭐 플랜카드도 그 당시에 막 그 경기도지사 됐을 때 플랜카드도 걸고 막 그랬는데 또 그전에는 충청도 출신인데 엄청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 서울로 이사 왔을 때 그 성남시 그 대단지 있죠. 성남시 그 대단지 이렇게 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 거기로 이사 와서 거기 빈민촌 거기로 이사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상고를 가고 은행원이 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랑 비슷하잖아요. 이재명도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성남 거기 이렇게 빈민촌에서 살다가 뭐 소년공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 가고 사법고시 붙고 이 스토리인데 김동연하고 이재명의 차이는 소년공 안 했다는 거하고 이 사람은 그냥 상고 가서 바로 은행원에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조금 나았던 거지. 중고등학교 나왔으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고는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법고시가 아니라 행정고시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 외에는 성남 대단지 출신이고 그 상고 나오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엘리트 사회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걸 뚫고 나온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 고시 붙고 나서도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다 주류인 그 재경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도대체 국제대라는 게 뭐야? 얼마나 차별을 당했겠어요, 내부에서. 근데 뭐 국제대, 뭐, 상고 출신이 어떻게 무슨 이상한 야간 대학 나가고 너도 뭐 관료를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뒷담화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걸 극복하려고 일부러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학벌을 중시한다면 나도 학벌을 따주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미시간 대학인가로 유학을 가서 그뭐 아주 짧은 기간에 뭐 석박사학위를 다 따고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돌아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비상하게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지.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으면 아마 서울대 연구도 충분히 갔을 거예요. 인문계 가가지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상고를 갔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박사까지 딴 굉장히 유능한 엘리트 관료이고 어쨌든 엘리트 관료 중에 이런 스토리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좀 KS 마크 달고 서울대 나와서 경제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붙고 쭉 이렇게 뭐 이런 건데 이 김동현 씨는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그 이른바 계룡남 스토리가 있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 그 남자의 스토리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하나 더 애틋한 부분은 이분이 이제 2013년인가에 아들이 죽어요. 맏아들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한 2년 정도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주변 지인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아들 장례 지내고도 그날 오후에 바로 또 출근해서 뭐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가족의 어떤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티 내지 않고 또 직장 생활 열심히 했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공직을 그만두고 아주대 총장할 땐가 그때 이제 신문에 칼럼을 이 사람 글을 좀 잘 써요. 그래서 신문에 칼럼을 많이 써서 그걸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솔직히 세월호 사고 초기에 이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다들 말 조심했잖아요. 막 겁내고 괜히 뭐 세월호 사고 이렇게 말 한번 잘못하면 정권한테 탄압당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아주대 총장이자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그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칼럼을 쓰는데 본인 얘기를 하면 자기도 얼마 전에 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병을 통해서 아들을 떠내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말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월호 사고 이거 나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뭐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써가지고 굉장히 미담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료가 다 있었네 하면서 이제 물론 그게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신문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지. 솔직히 일반인들은 모르지. 근데 그래도 이너서클 안에 있던 사람은 장관급 공직자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목을 받고 그 덕분에 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영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이런 미담과 어떤 계룡남 스토리에 비하면 이게 관료사의 내부에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총리실에 있었던 후배나 같이 일했던 관료들 후배 들어보면 일관된 평가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어떤 그 본인의 성과, 본인이 성과를 내는데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평가는 좋지 않은데 내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약간 질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료들은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고 거기다 보기에 이제 국제대 나온 진짜 야간 대학 나오고 상고 출신이 저렇게 잘 나가는 거에 대한 질투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보면 되게 크게 이 양반 스토리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좀 이분이 관료로서 그래도 좀 이름을 알리게 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만드는 이제 그 경제 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비전 2030 만드는 걸 주로 기획을 했다는 거야. 아마 실무자 중에 단장쯤 됐던 것 같아. 그걸 이끌었던 건 이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사실은 이제 기획정부 장관을 했나? 경제기획원 장관을 했나? 그러면서 그걸 이끌었는데 그 밑에서 실무 관료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똘똘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기재부 차관이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총리실에 그 이렇게 장관급이 되죠. 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새 정부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이렇게 실장, 차관, 장관급을 다 했단 말이야. 총리실 국정 기조실장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 정부를 통틀어서 잘 나갔다는 건 굉장히 관료로서 내부에서 인정받는 적어도 대통령이 보기에는 일 잘하는 관료로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쭉 갔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좀 일찍 그만두고 아주대 총장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양반이 이제 경제부총리가 됐는데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교수하고 갈등을 많이 빚었죠. 그래서 장하성 교수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좌파를 대표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우파 노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갈등을 많이 빚었고 이 사람의 후배가 이제 홍남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러나고서 홍남미가 또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나중에 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당이 이제 막 그 재난지원금 막 풀자고 할 때 홍남기가 안 된다고 막고 이래갖고 홍남기랑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많았었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우파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꽤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역시 어쨌든 뭔가 조용히 탈 없이 그냥 임기를 마치면 별로 유명해지지 않아. 근데 뭔가 싸워야 돼. 뭔가 싸우고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야 마치 이제 윤석열이 추미애랑 싸우면서 이렇게 확 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갈등 구조가 생겨야 뭔가 상징성이 생기고 그래야 정치적 상품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그 경제부총리 끝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정세균 총리 다음인가 총리하라고도 제안하고 몇 번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다 거절하고 이게 자기 상품성을 이제 밖에서 문재인 정부랑 약간 거리를 둔 거지. 그리고 밖에서 독자적으로 있다가 새로운 물결이라는 어떤 새 정당을 창당을 해서 지난 대선에 출마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아니면 뭐 윤석열의 싸움이었으니까 결국 막판에 안철수는 윤석열 손을 잡고 이재명은 김동연은 이재명 손을 잡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되죠. 그래서 이재명과 함께 대선을 치렀고 결국에는 이재명은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단일화 해준 공으로 경기도지사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그 경기도지사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지금 국회의원이죠. 김은혜 후보랑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겨우 가까스로 이겨서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대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설문을 보면 뭐 이래요.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둬도 정권 교체는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드는 길이 필요하다라면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편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이재명식의 어떤 진영 정치, 민주당이 너무 무슨 편 위주로 이제 결집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계파 정치를 약간 디스하는 듯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경제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때인데 이때도 관료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때도 관료였고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이건 문재인 정부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가 관료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건 조금 구차한 얘기인 게 왜냐하면 직업적인 경제 관료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한덕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김진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냥 평생 직업 관리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다 거친 것뿐인데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전문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가지 세 가지인가 약속을 하죠. 첫째는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대통령 3년으로 임기 단축, 그래서 총선과 대선의 주기 맞추겠다. 그러면서 7공화국 열겠다는 건데,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의 임기를 맞추면 대통령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지금도 지방선거에서 시장하고 시의원을 같이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의원들이 다 시장 부하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임기를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맞추면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도 잘 보여야 되겠지. 대통령 인기에 묻어가면서 당선이 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늘려주면서 국회를 더 대통령한테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코 좋은 개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최병천 소장님이 4년 중임제 개헌은 계약이다라고 하는 칼럼까지 이번에 한국일보인가 국민일보에 쓰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별로 고민 안 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거 학계에서 옛날에 써돌던 얘기인데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할 때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이거는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정치 쪽의 식견은 별로 부족하다는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또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건 민주당 후보들은 다 하는 얘기인데 기재부 해체가 포인트거든. 근데 본인이 기재부 관료 출신이니까 기재부를 잘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재부를 해체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약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재부 안에서 자기가 야간대학 출신이라고 엄청 평생을 그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그런 그 차별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복수도 있는 게 아닌가. 나를 그렇게 엿먹이 기재부 놈들 두고 봐라. 이런 어떤 근데 어쨌든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조직인데 이렇게 쉽게 해체하겠다고 하는 게 약간 좀 약간 한국적 정서에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기재부 이 관료 출신들 퇴임하고 나서 로펌 취업 제한하겠다 이런 거 전관 카르텔 협파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한덕수 방지법 같은 거죠. 한덕수 같은 사람이 기재부 관료하고 나중에 김앤장 가서 로펌 가가지고 십몇 억씩 막 고문료 받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 자기는 나 멋있게 대학 분장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 먹고 살 길에 끊겠다는 거지. 후배들의 노후 대책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퇴임한 이후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법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일단 규제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위헌 소송할 거예요. 그 기재부 전직 관료들이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할 거고 위헌 소송하면 아마 거의 패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그 헌법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퇴임한 사람의 그걸 그렇게까지 뭐 잠깐 1년 정도는 뭐 잠깐 유보 기간을 둘 수는 있지만 아예 그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대 양당한테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뭐 300억, 100억씩 막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정당 운영비로 밀어주는데 차라리 그걸 정치 바우처로 바꿔가지고 국민 개개인한테 나눠주자는 거야. 국민들한테 10,000원씩 뭐 5,000원씩 이렇게 그 몇백억 원의 그 국고보조금을 차라리 성인 유권자들한테 나눠줘서 그 유권자들이 그 바우처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좀 참신한 주장이라고 봐요.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죠.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이렇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니까 조금 신선하긴 한데 근데 이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윤 어게인 정당 이렇게 윤 어게인 극우 정당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판인데 오히려 이렇게 돈을 뿌려줘가지고 극우 정당을 키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둘째, 불평등 종식을 위한 경제 대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업은 일자리를 내놓고 노동자는 유연화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규제 개혁을 하는 이 3주체가 주고받는 그런 식의 기회 경제 빅딜을 하자는 거거든요.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고 필요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런 양보를 우리 사회가 이걸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높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삼주체 간에 서로를 믿는 신뢰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아니면 스웨덴의 그 유명한 그 샤프츠 바덴 협약인가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소련의 위협, 소련의 공산화 위협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어떤 상호 신뢰관계가 높아야 할 수 있는 개혁인데 이런 빅딜을 과연 우리 사회가 해낼 수 있을까 싶고 당장 노조한테 유연화를 받으러 가면 저도 민주노총 정치부장이지만 유연화 받으러 가면 아니 해고는 살인인데 유연화는 뭔 소리야 그런 걸 하게 할 거면 차라리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실업급여를 충실하게 깔아주고 그다음에 직업교육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 덴마크의 인생학교 같은 직업교육 기관이 전국에 쫙 깔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로 쫙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2년, 유럽은 2년까지 준다는, 2년 정도 자기가 받던 수입의 한 80% 정도 실업급여가 쫙 나오면서 인생학교 같은 데 딱 등록해가지고 1년 정도 자기의 진로를 다시 찾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 이렇게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쫙 깔려 있어야 그래야 노동자들이 유연화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부터 하더라고 해서 해고 받아라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받겠냐고요. 다들 머리띠 두르고 다들 거리로 뛰어나와서 엄청난 저항을 하겠지. 그래서 이건 선후 관계가 먼저 잘못됐다. 이런 빅딜은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이 선후 관계를 잘 짚어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10대 대도시, 대기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또 기후 산업에 40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 또 간병 국가 책임제를 만들겠다는 거, 또 감세를 중단하고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해서 200조의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거. 이거 다 좋은 얘기인데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좀 해보지. 근데 이게 대기업 도시는 이런 거 다 돈이 드는 문제잖아요. 물론 자기는 기재부 출신이니까 자기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비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공유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빨리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내가 비밀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내가 집권하면 나만 할 거야. 이거를 아니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빨리 이재명한테 알려주든 뭐 윤석열한테 알려주든 알려줘가지고 부채를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빨리 해라. 근데 문제는 지금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포퓰리즘 하지 않겠다, 개파 만들지 않겠다, 줄 세우기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삼유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없고, 메모드 세과시용 조직만 없고,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조직 동원하지 않고,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싶어도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조직이 지금 다 이재명한테 줄 섰는데. 그래서 지금 이 김동연 지지한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건데 뭘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시나. 그다음에 이제 대선은 비전 중심으로 치르겠다. 후보 개인이 단기 필마로 뛰겠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함께 젊은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자발적 선택이기보다는 그 세력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냐. 왜냐면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뛸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셀럽들이라도 뭐 지식인이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그런 셀럽들이라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김동연을 돕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해가지고 영입인사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 김동연뿐만 아니라 김경수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혀 그런 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단기 필마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동연은 모두의 나라 또 내 삶의 선진국 그리고 유쾌한 반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연설을 마치는데 그 한 번도 유쾌한 발언을 얘기하면서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딱딱하게 그 긴장된 표정으로 앞에서 뭔가 보좌관이 넘겨주는 원고를 이렇게 눈을 컨닝하듯이 보면서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휴, 그래서 어쨌든 좀 안타깝고 답답한 출마 선언이었고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자면 3년 전에 첫 출마 선언하고 내용은 비슷한데 그때는 편집된 영상으로 스무스하게 딱 나왔기 때문에 음악도 배경음악도 깔려 있고 그래서 훨씬 그때가 자연스럽고 참신했다. 근데 이번 출마 선언은 인천공항이라는 장소 선정은 좀 괜찮았어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괜찮은 포인트였는데 그게 이제 그럴 거면 선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원고대로 안 하더라도 그냥 자기 생각을 쭉 얘기한다든가 그냥 기자들하고 눈 맞추면서 직접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적어온 원고를 그대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손에 들고 그냥 이렇게 읽든가 읽으면서 그냥 가끔 고개 들고 눈 맞추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라고 하니까 그거 쳐다보면서 컨닝하는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안 봐서 다행이지 이거 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우 저렇게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연습을 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고 경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건데 특별한 해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갔다 왔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뭐 김동연이 뭐 특별히 뭐 내놓은 거 있습니까? 관세 전쟁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무슨 대안 제시한 거 있어요? 없죠. 왜냐면 특별히 방법이 없거든. 왜냐면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한덕수도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냥 손띠라고 하는 판인데 경기도지사가 아무 권한도 없는데 뭘 그렇게 그걸 합니까? 트럼프가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위기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는 게 어쩌면 경제 전문가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위기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 못해. 그래서 이번 대선에 경제 전문가를 뽑을 정도로 우리한테는 경제 위기가 심각한 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치 위기의 시대고 계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계엄과 내란을 어떤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직업 정치인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런 내란 사태가 없는 상태로 윤석열 정부가 안전하게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이재명도 사법 리스크로 끝내 날아가서 결국 출마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5년 뒤에 그러니까 5년 임기를 마치고 김동인이 나왔다면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엔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동연도 결국 자기 성공 스토리에 갇힌 직업 관료
이런 사람들 이번에 한덕수도 그렇고 과거에 고건도 그렇고 그렇게 관료로 출세한 사람이 이 정치인들하고 같이 한솥밥 먹고 막 이렇게 같이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난가 이런 요즘 유명한 말이 난가병이라고 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3년이나 경기도지사를 하고 한때 경기도가 민주당의 소도라고 불렸어요. 소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망명 퇴출된 사람들이 소도로 숨어들면 안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형수도 소도로 숨고 우리 뭐 삼국시대에 그랬다는 건데 그럴 정도로 많은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이 경기도로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정무직 같은 거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꽤 많은 사람을 3년간 먹여 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중에 한 명도 지지자가 없고 누구 하나 내가 김동연 편이라고 나서서 이제 뭐 방송에서 변호하는 사람들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의 잘못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함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경제부총리라든가 뭐 국무조정실장이라든가 뭐 그런 경기도지사라든가 그런 큰 직함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건데 그냥 자기가 뛰어내서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직함 떨어지면 다 흩어질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진짜 내 편을 골라내고 내 편을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대선이라는 건 조그만 눈사람을 계속 굴려가지고 거대한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출마하고 나서 계속 주변에 사람을 붙여나가야 돼.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건 좋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계속 붙여나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나 좀 이따 따라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사람을 붙이기보다는 계속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단기 필마. 혼자 열심히 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좋은 게 아니거든. 단기 필마는 사람이 많은데도 일부러 그렇게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선은커녕 그 비명의 대표 주자로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 내년에 있을 다음번 경기도지사 공천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게 객관적인 지금 김동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마를 강행한 거는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이렇다 할 임팩트가 있는 컨텐츠도 없고 또 본인의 스토리도 딱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과 차별되는 포인트가 하나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살리지 못한 채로 그냥 3년 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출마가 어쩌면 마지막 대선 행보가 될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5년 뒤에는 경기도지사도 아닐 거고 그냥 백수 김동연이거든. 그러면 다음번 총선에라도 출마해서 국회의원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도 될 수 있겠어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당에서 김동연한테 공천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참 이제 안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오랜 30년 공직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마무리하는 퇴로를 잘 설계하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고 차라리 이번 대선 출마해서 한 놈만 뭐 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패겠다는 생각으로 본인과 이미지가 겹치는 한덕수만 드립다 공격을 했으면 한덕수 이거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면서 이제 차라리 한덕수 저격수로 해가지고 막 공격을 그랬으면 민주당 안에서라도 박수를 받았겠지. 왜냐하면 이미지가 겹치고 경력이 비슷한 사람이 한덕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비판을 하면 그냥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것보다 좀 타격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서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총선을 나갈 때 자산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한덕수 공격은 전혀 안 하더만 그리고 이재명하고 자꾸 차별할 말 하려고 그러고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고 네거티브를 왜 하겠어요? 네거티브를 해야 이렇게 정치권에선 주목을 받고 언론이 기사를 써주거든. 차라리 김동인이 한덕수를 공격했으면 언론이 VS 달아서 기사 쓰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도 이미 너무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하고 비교해 보면 대선 출마할 때마다 이재명은 세 번의 대선 출마를 할 때마다 컨셉이 다 달랐고 그때마다 하나씩 남기는 게 있었어요. 2017년 첫 대선 출마 때는 이재명이 소년공 출신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그래서 처음에 출마도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가서 했다 그랬죠. 자기가 일했던. 그런 식으로 나는 소년공 출신이야 라고 하는 자기 스토리를 알리는 데 집중했던 거고 첫 출마는. 두 번째 출마 때는 기본소득과 억강부약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토부에서 이런 얘기하면서 진보진영 집토끼. 진보진영 집토끼를 확고하게 잡은 거고 그다음에 이번 세 번째 출마 때는 실용주의, 흑묘백멸론, 먹사니즘, 자사니즘 얘기하면서 중도층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층을 이렇게 자기 스토리 알리고 진영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김대중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도 87년, 92년, 97년 대선에 출마할 때마다 점점 더 이렇게 우클릭을 하면서 더 폭넓은 지지 기반을 만들면서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은 한 세 번 정도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 정도 출마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김동연 지사는 벌써 두 번째 출마인데도 아직도 김동연 지사가 상고 출신인 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리고 성남 대단지에서 빈민가 출신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은행원 하다가 야간대학 나와갖고 그런 스토리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들 돌아가셔갖고 뭐 이런 스토리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얘기해 주니까 알지. 이거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차라리 그런 자기 스토리를 알린 데 집중했어야지. 그랬으면 그게 기반이 돼서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미 자기는 셀럽이야. 그리고 내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알아.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치 고관여층들만 아는 거거든. 그럼 자기 스토리를 좀 더 알리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선거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 어차피 대선거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아직 이제 이렇게 본인의 스토리마저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김동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차피 텄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잘 마무리하시고 괜히 잘 마무리하시고 그잘 이렇게 경기도지사 임기 잘 마치시고 다음번 행보를 잘 준비해 보시라. 그래서 이번 선언에 대한 제 점수는 65점 드릴 거고 내용을 떠나서 일단 읽는 연습부터 더 하고 나와라. 이거는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종이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고 읽는 거 제대로 열심히 읽고 차라리 이렇게 그런 이렇게 말하기 연습, 스피치 연습부터 좀 더 하시고 나오면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